세종 8년 2월 15일에 한양 도성에 큰 불이 납니다. 임금이던 세종은 강원도로 강물을 떠나고 도성에 없었습니다. 대궐을 지키던 왕비가 팔을 걷고 나섭니다. 도성에 남아있던 대신과 백관들을 진두지휘해서 창덕궁과 종묘 쪽으로 번지는 불길을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많이 타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가 2170여호가 불에 탔습니다. 나라의 관청인 경시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상점들이 들어있던 행랑 106칸이 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다음날 도성에 또 불이 납니다. 민가 200여호가 추가로 불에 탑니다. 죄수들을 가두던 전옥소도 탑니다. 행랑 8칸도 잿더미로 변합니다. 전체 세대의 절반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불이 번지지 않은 집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도중과 불이 꺼진 후에도 도둑들의 방어와 절도가 판을 쳤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화재 소식을 접한 세종은 곧바로 체배를 갖춰서 대궐로 돌아옵니다. 화재 방지를 전담하는 금화도감을 둡니다. 경수소를 설치합니다. 야간 순찰을 강화합니다. 정계 개편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단행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민심을 달래고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치안 총수를 겸했던 병조판서 조말생이 희생양이 됩니다. 김도련이라는 자의 노비 소송을 뒤에서 도와주고 그 대가로 노비 24명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병조판서는 군사, 국방, 그리고 치안을 총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막중한 직책을 무려 8년이나 맡고 있으면서 국정을 주무른 것 같습니다. 앞서 강원도 횡성으로 광물을 갔던 것도 조말생의 고집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강물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횡성의 강무장에서 화재 소식을 접하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강물을 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경들이 굳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온 것이다. 또 어제 길에서 폭풍도 만나고 몸도 안 좋아서 대궐로 돌아가려 했는데 경들이 말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세종의 이 푸념은 조말생의 위세를 짐작케 합니다. 병조 지부의 무리를 책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생은 정이품 판서이면서 정일품 정승들과 같은 수의 수행원을 거느렸습니다. 집을 출입할 때 모두 데리고 다녔습니다. 틈틈이 집에 데려다가 토목일과 돈벌이를 시켰습니다. 말생의 형제들도 막강했습니다. 5형제 중 장남과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3남은 불교계의 실세였습니다. 4남인 말생은 과거에서 장원을 하고 그 아들도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말생의 동생도 과거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조말생 숙청은 사원부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원부가 권신들을 미워해서 오랫동안 기회를 엿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임금이 사원부의 상소를 뿌리실 때마다 말생의 비리 의혹을 끝없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원부가 조말생을 비롯한 전현직 고관 여러 명이 김도련이라는 자로부터 여러 명의 노비를 받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죠. 화려한 관록을 등에 업고 각종 특권과 특혜를 독식하던 권신들이 졸지에 파렴치한 부정축제자로 전락합니다. 태종 때부터 막강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려온 고관 대작 17명이 단체로 응징을 당합니다. 병조판서 조말생과 좌의정 이원이 차례로 직첩을 빼앗기고 각각 충청도 회인과 전라도 여산으로 귀양을 갑니다. 우의정 조연과 곡산부원군 연사종이 각각 황해도 수안과 강원도 인제에 부처되었다가 공신이라는 이유로 감면됩니다. 전 우의정 정탁, 평성부원군 조견, 전 공조참의 조승덕 등은 세상을 떠서 처벌을 면합니다. 2달쯤 뒤에 말생의 장남인 조선이 무고 혐의로 탄핵됩니다. 그보다 앞에 선이 자기 집 노비 10여 명을 시켜서 대사원 집을 감시하게 합니다. 대사원의 비리를 알아내서 아비 대신 반격을 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우라는 승려가 대사원 집을 방문합니다. 만우의 수행원과 노비들이 선의 집으로 붙잡혀갑니다. 모두 결박된 상태로 밤새도록 만우가 대사원을 찾아간 이유를 추궁당합니다. 다음날 선이 현직 2조 정랑이던 사촌형, 현감을 지낸 이모부, 사원부 감찰을 지낸 매형 등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씁니다. 사유는 대사원이 만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소장을
전날 대사원 집에서 붙잡아온 자들과 함께 형조에 넘깁니다. 형조 관원들이 만우의 결백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헌부가 선을 탄핵했던 것인데 세종이 자비를 베풉니다. 선을 비롯한 3명은 죄를 묻지 말고 감찰 출신인 신대흥만 태 50대에 처하도록 하라. 사헌부의 칼끝이 다시 말생을 겨눕니다. 말생의 또 다른 비리를 들춰서 말생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세종이 신속히 무마책을 씁니다. 사헌부의 청을 거절하는 대신 충청도 회인에 안치한 말생을 도성에서 더 멀리 떨어진 황해도 평산으로 옮기게 합니다. 아울러서 말생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들을 모두 몰수하게 합니다. 사헌부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말생이 중죄를 범했다며 반드시 죽이기를 연거푸 청합니다. 그때마다 세종은 자신의 처결이 적당하였다고 맞섭니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집니다. 대사원 권도가 장령 2명과 지평 1명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법대로 말생을 교수행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세종은 말생이 태종 때부터 20여 년을 국정에 기여한 점을 내세웁니다. 권도가 말생을 겉과 속이 다르고 사리사욕으로 임금의 총명을 어지럽히는 자로 깎아내립니다. 세종이 응수합니다. 나는 말생을 죽이면 지나치고 귀양 보내면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다. 사관원의 수장인 좌사관도 말생을 교수행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세종이 중압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태종께서 오랫동안 믿고 총애하신 신하를 차마 죽일 수가 없다. 대사관과 우사관이 하루 간격으로 같은 상소를 또 올립니다. 세종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대사관 권도가 절충안을 냅니다. 말생을 죽이기가 어려우면 사약을 내려서 스스로 죽게 하기를 청한 것인데 세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루 뒤에 권도가 양보안을 냅니다. 말생을 죽이지 않으려면 먹물로 몸에 죄명을 새기게 하기를 청한 것인데 세종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4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로 태종 때부터 국정에 참여한 신하를 죽일 수는 없다. 둘째로 자고로 부정축제 혐의로 대신을 죽인 예가 없었다. 셋째로 말생의 죄는 죽이면 지나치고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면 꼭 알맞을 것이다. 넷째로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사헌부와 사관원이 상소를 멈춥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10번의 상소가 있었으니까 대간이 모두 지쳤을 법도 합니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부진 13명을 일컫단 말입니다. 사헌부 간부진 6명을 대관이라고 하고 사관원 간부진 7명을 간관이라고 하면서 양쪽을 총칭할 때 대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대간의 상소가 멈췄다고 해서 승부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쯤 뒤에 임금과 대간 사이에 화끈한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그 발단은 조말생 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세종 10년 윤 4월 1일날 세종이 말생의 유배를 풀어줍니다. 처음에 충청도에 유배된 것이 세종 8년 3월 4일이었으니까 2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한 셈이죠. 의외로 대간이 술렁이지 않습니다. 대사관이 말생의 도성 출입을 금하기를 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세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사관이 다시 말생을 경기권 밖에 두기를 청합니다. 역시 따르지 않습니다. 대간이 더 이상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다. 2년쯤 지나서 세종이 말생의 직첩을 돌려줍니다. 환갑을 1년 앞둔 나이에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준 것이지요. 이번에는 대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생의 묵은 비리들을 들춰서 맹공을 펼칩니다. 적의가 넘치는 상소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세종은 무대응으로 대결을 피합니다. 대간이 제풀에 지쳐서 상소를 멈춥니다. 2년쯤 뒤에 말생에게 병권을 관장하는 중추원 동지사 직책을 줍니다. 대간이 다시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간을 그만둘지언정 말생의 부활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기세로 맹렬하게 공세를 펼칩니다. 임금과 대간 사이에 불꽃 튀는 공방전이 반복됩니다. 처음에 사관원이 상소를 올려서 말생에게 내린 벼슬을 거두기를 청합니다. 세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헌부가 재차 상소를 올려서 말생의 직첩을 거두기를 청합니다.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뺏으라는 거였지요. 역시 소득이 없습니다. 대사원 신계가 말생의 벼슬과 지위를 모두 거두고 직무가 없는 직책을 주기를 청합니다. 이번에도 길을 막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루 뒤에 세종이 사헌부 장령 송기와 사관원 정원 이겸지를 부릅니다. 근엄한 어조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말생에 관한 상소를 듣지 않겠다. 말생에게 내려준 직첩도
말생에게 내린 관직도 거둘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지요. 사원부 2인자인 지부이가 장령과 지평을 한 명씩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말생의 직첩과 관직을 거두기를 청합니다. 세종이 뿌리칩니다. 대사원 신계가 나서서 말생의 벼슬을 거두기를 청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대간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말생의 관직을 거두고 죽을 때까지 관직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생이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의를 표합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대간이 다시 또 연명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도 세종은 철옹성처럼 버팁니다. 다음 날 사원부 지부가 다시 또 말생의 관직을 거두기를 청합니다. 역시 따르지 않습니다. 대간 전원이 집단으로 사표를 냅니다. 하나도 수리되지 않고 모두 반려됩니다. 사원부 수장인 대사관과 사관원 수장인 좌사관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말생의 관직을 거두라는 거였지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마침내 사원부와 사관원이 동시에 잠잠해집니다. 11일 동안 똑같은 상소를 12번이나 올렸으니 기운이 빠졌을 만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대간의 침묵은 세종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에 말생을 함길도 관찰사 겸 함흥 부윤으로 내보냅니다. 말생이 환갑을 넘어서 64살이 됐던 해였습니다. 2년쯤 뒤에 말생을 종 이품인 중추원 판사로 임명해 서울로 올라오게 합니다. 다시 1년 반쯤 뒤에 말생을 의금부 제조로 임명합니다. 사원부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부정 축제자에게 죄인 신문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세종은 개의치 않습니다. 1년 반쯤 뒤에 말생이 정 이품인 예문관 대지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비로소 말생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7개월쯤 뒤에 말생이 중추원 판사가 됩니다. 임금이 나라의 공이 많은 원로에게 수여하는 괴장을 내려줍니다. 말생이 69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말생이 다시 예문관 대지하게 됩니다. 이후로 매 2년마다 위상이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세종 24년에 종일품 숭록대부로, 세종 26년에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로 높아지더니 세종 28년에 같은 정일품인 중추원 영사가 됩니다. 덕분에 노년을 안락하게 보내다 세종 29년 4월 78세로 세상을 뜹니다. 이상과 같은 줄거리를 알고 나면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세종은 왜 부정축제자로 낙인된 조말생을 그토록 감쌌던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대간의 맹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말생을 죽을 때까지 귀빈처럼 깍듯이 대접을 한 것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동시다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의 지평을 넓혀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말생에게 은혜를 갚은 것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 말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충녕대군에서 왕세자로 신분이 바뀌던 날 승정원의 지신사였던 말생이 중요한 고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알아오라는 태종의 지시를 받고 17명의 중신들로부터 어진 아들을 택하시라는 권고를 받아서 보고한 것이죠. 이전까지 태종은 양녕대군의 장남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왕비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영의정을 포함한 대신 다수가 양녕의 장남을 밀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로 지목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말생이 대신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면 세종이 말생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조말생의 맏며느리가 동생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태종이 보위에서 물러난 상황으로 있을 때 태종과 조말생이 사돈이 됩니다. 태종이 정종옹조를 말생의 장남 조선과 혼인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조선이 28살로 세상을 뜹니다. 자상하고 인정 많았던 세종이 청상과부가 된 여동생을 모른 척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동생을 가엽게 여기고 그 시아버지인 말생을 끝까지 지켜준 것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말생의 능력과 경륜을 아까워했을 수 있습니다. 말생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세종이 말생의 그런 장점을 나라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종합하자면 세종 8년 2월에 토송에 큰 불이 나서 인명과 재산이 많이 상했습니다. 명화도적 9명을 검거해서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정계개편 수준의 고강도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광으로
병조 판사를 8년이나 지낸 조말생이 부정축제 혐의로 정계에서 퇴출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비호와 배려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대화재를 계기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화 대책이 갖춰졌습니다. 도로의 경계를 침범해서 지어진 민가 1만여 채를 강제로 헐게했습니다. 초가집들을 전부 기와집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궁궐에 불이 나는 상황을 예상한 대비책도 갖췄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주요 건물의 처마 밑과 지붕 곳곳에 쇠고리를 박게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화재 진압 비상계획을 정교하게 세웠습니다.